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개정판 서문. 노동의 종말 초판이 출간된 지도 어느덧 9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계 경제는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었고, 그 이후 다시 급격한 속도로 경기 후퇴에 빠져들었다. 전 세계 생산성과 미국 내 총 생산이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순환의 정점에 도달한 시점에 세계 각국의 구조적 실업은 위험하리만큼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1995년을 기준으로 8억 명의 인구가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상황에 놓여 있었다. 2001년까지 약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두 가지 범주 중에 한 가지에 속해 있었다. 현재 미국 전역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불완전 고용 상태이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풀타임 직업을 얻게 되리라는 희망도 거의 없다. 불과 몇 년 전 경영계의 리더들과 선거를 통해 선출된 관료들이 미국의 실업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열광적으로 떠들어댄 것을 떠올린다면 이러한 냉정한 현실은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식적 집계에 따르면 1994년 1월 6.6%였던 실업률이 2000년 1월에는 4%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소수의 경제학자들은 실업은 과거의 유산이라고까지 호언장담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예측은 빗나간 것으로 판명되었다. 2003년 봄, 미국의 공식적 실업률은 6%로 다시 올라섰으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물론 이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장 선진화된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주기적으로 높은 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2003년 8월을 기준으로 독일의 실업률은 거의 10%에 달했으며 그중 60%는 1년 이상 직업이 없었다. 2003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9%대를 맴돌았으며 스페인은 거의 12%에 달하였다. 전체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실업률은 7.9%이며 유럽 전체로는 8.7%를 넘었다. 세계 다른 지역의 상황 역시 이보다 좋지는 않다. 2003년 초반 일본의 실업 인구는 368만 명으로 전체 실업률은 5.5%에 이르렀으며 이는 실업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은 9.1%, 인도는 8.8%였다. 카리브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의 평균 실업률은 10%였다. 실업률 상승의 이면에 놓인 구조적인 문제가 그동안 심화되어 왔을 뿐이라는 것이 이 기간을 통해 명확해졌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의 종말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고용의 미래가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에서 제시한 분석과 변화의 흐름들이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당시보다 현재 더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노동의 종말 개정판 서문에서 독자들에게 노동의 미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사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여기서 과거 수년 동안 발생한 격심한 경제적 상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나는 일자리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의 종말 초판에서 제시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확장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리라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인간과 복지 향상을 위한 각 개인의 일과 공헌이 이전에 상상했던 어느 것과도 전혀 다를 것이다. 현재 모든 나라들은
노동의 미래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 있다. 높은 실업률과 세금, 부담률이 높은 복지 시스템, 경기 침체를 지속시키는 복잡한 규제 체제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 및 민간사회 내의 비평가들은 거센 이념적 논쟁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고용과 상거래, 무역을 좌우하는 규정을 개혁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등의 논의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정치가, 경영 및 노동계의 지도층들이 유연적 노동정책을 창출하고 세금을 낮추며 복지 및 연금 지급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실업의 실질적인 원인 규명은 공공정책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인이 앞서 제시된 개혁안을 실천하는 것이었다면, 미국은 현재 높은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어쨌든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시도하려는 모든 개혁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의 노동자들 역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실업과 관련된 공식적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최근까지만 해도 세계는 미국을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자 모범적 전형으로 여겼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실제 실업률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실업률이 4%에 머물고 있다고 정부가 발표했던 1990년대 후반의 경제적 호황기에조차도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높았다. 집계되지 않은 실업까지 포함한다면 미국의 실제 실업률은 당시의 유럽연합 수준에 가까울 것이라는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 이는 경기 침체 이후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에 비록 소수의 미국인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해도 희망을 잃은 나머지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구직을 포기하거나 낙오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은 더 이상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숫자도 많았는데 1980년 당시 수감자의 수는 33만 명이었다. 2000년까지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감 상태에 있었으며, 현재 미국 성인 남성 노동 인구의 1.8%가 교도소에 있다. 더 나아가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취업에 성공한 노동자들조차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시직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수가 2003년 말에는 다시 실업자로 돌아갔다. 미국의 기적, 그 부흥과 몰락. 일시적인 거품 고용을 수반한 1990년대 말 미국의 경제 기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 부분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기적은 경제적 확산을 지속시키는 뛰어난 미국적 경영기술 때문도, 기업가적 능력이나 생산성 향상 때문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당시 미국인들의 추가적인 소비를 가능하도록 만든 전례 없는 소비자 금융의 확대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의 기적은 신용금융에 기인한다.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부채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일시적인 실업률 감소를 이해할 수 없다. 소비자 금융은 거의 10년 동안 성장 일로를 걸어왔다. 소비자 지출의 폭발적 증대에 따라 신용으로 구매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이는 1990년대 초
약 8%이던 미국의 가계 저축률을 2001년에는 2%대로 떨어뜨렸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1920년대 중반 및 후반에도 발생하였다. 1920년대는 현재와 같이 폭발적인 기술 변화의 시기였다. 모든 주요 산업의 증기기관은 전력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생산량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나 생산성이 늘었어도 임금은 눈에 띄게 오르지 않았다. 하위 노동자들이 더 값싸고 효율적인 기술에 의해 대체된 반면 임금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1920년대 말까지 미국의 산업은 경제 핵심 부문 생산 능력의 단지 75%만 운영되고 있었다. 늘어난 소비를 지탱하고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성 확대로 인한 과실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분배되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비효율적인 소비자 수요를 우려한 금융계와 소매업계는 노동자들의 구매를 보다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할부의 형태로 저렴한 대출을 늘렸다. 1929년 후반 미국의 소비자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증권시장에서조차도 신용거래를 통한 기록적인 주식 매입 열광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사상누각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현재 이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보통신혁명에 의해 창출된 생산성 향상이 마침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이 생산 능력의 저활용과 소비자 수요의 부족이라는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10월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의 생산 능력의 73% 이하 정도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에서 소비자 금융은 경제라는 엔진의 가속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일종의 일시적인 완충제가 된 것이다. 소비자 금융은 연 9%라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 파산도 증가하고 있다. 1994년에 78만 명의 미국인들이 파산하였다. 2002년 파산자의 숫자는 157만 6,133명으로 치솟아 올랐다. 최근까지만 해도 몇몇 경제학자들은 제로에 가까운 저축률이 사실상 숫자가 상징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수백만 미국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전통적인 은행 저축을 대체한 주식시장에서 기록적인 이익을 거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최근 주식시장의 약세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약 90%의 이익은 상위 10%에 속하는 가계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반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부터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 영국은 G8 국가 중 유일하게 경기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소비자 금융을 늘리는 미국식 방법을 따르는 나라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실효를 거두었다. 영국의 실업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편이며 경제는 성장 일로에 있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경제 기적은 노련한 비즈니스 전술 및 정부의 효율적 관리와는 관련이 적으며 오히려 대출과 채무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1조 4천억 파운드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 국민은 평균적으로 1년 수입의 120%에서 130%를 지출한다. 이들도 역시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융자,
당좌 대월 등의 신용상품을 이용한다. 현재 영국의 소비자들은 구분이 불명확한 개인 부채를 미국인들보다 더 늘려가고 있다. 미국이 시행했던 바와 같이 만약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이 가계저축률을 1990년대 초반에 14.6%에서 2001년에 2%까지 낮추었다면 실업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신용을 통해 돈을 쓰는 수백만의 사람들로 인해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백만의 유럽인들은 일자리를 얻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발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 연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지불불능 상황에 놓이며 경기가 하향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경우 미국의 선례를 따른다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다 심각한 경제 불안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현재 주식시장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그 여파로 미국인들은 소비 지출을 줄였으며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실업률은 또다시 10여 년 전에 경험했던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20년 전보다 더 심각한 고용 슬럼프에 빠져 있다.